무시당하는 걸 참는 건 사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한두 번 참아줬더니 만만하게 보고 계속 툭툭 건드리고 무시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대인관계의 공식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너도 존중해 줄게. 나를 무시한다면 너도 개무시당할 각오해. 여러분을 존중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돌려줘야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방금 하신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을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그냥 참고 넘어간 다음에 후회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잠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친구가 계속 깔보는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놓고 상대를 가려가면서 무시합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무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하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로 태도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남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실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데 동료가 그런 생각도 하네요 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아직도 그런 일에? 언제 제대로 된 직장 잡을 거야? 라며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가 너는 원래 그래라며 내 성격을 단정지어버리는 순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순간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넘겼다.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거라며 후회했다. 괜한 갈등 만들기 싫어서 참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참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양보합니다. 어른스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을 골라서 더 무시합니다. 한 번 참으면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하고 두 번, 세 번 더 무시하죠. 결국 호구로 찍혀서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서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면서 상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강하게 맞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순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무시당할 때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52세 회사원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호 씨는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부서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선배였죠. 그런데 최근 새로운 35세 팀장이 자꾸 김정호 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요즘 트렌드 좀 공부하세요.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면 회사가 망해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 신입사원들도 다 아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처음에는 김정호 씨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젊은 팀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면서 김정호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는 것도 주저하게 되었어요. 혹시 또 구식이라고 무시당할까 봐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내놓던 김정호 씨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어요.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례한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내가 정말 뒤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몇 달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1967년 심리학자 마틸 셀리그만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인데요.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개들은 나중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데요.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나타니엘 브랜든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려 한다.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김정호 씨의 변화가 바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뇌과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팀이 fMRI를 이용해서 사회적 배제를 당했을 때의 뇌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했습니다. 즉,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실제 고통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상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상처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이들의 목적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게임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그 사람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직장이나 가족관계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면 부하 직원은 반발하기 어렵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착한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항상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례한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시당할 만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무시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비춘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착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은 누군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게 뭐 대수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단단하고 진짜 잘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다른 친구를 놀리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잘난 친구인지 아닐 겁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 못난 구석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보상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주부 박영희 씨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자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도 제대로 못 키우네. 맨날 학원만 보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이상해.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라는 걸 모르네. 처음에는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임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젊은 엄마들이 모임에 나오기 싫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박영희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응, 그래. 바쁘지? 언제 시간 날 때 한 번 와.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있어. 목소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애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희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 명절에도 잘 오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박영희 씨는 자신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다른 엄마들을 비판함으로써 감추려 했던 겁니다. 내가 더 잘 키웠는데 요즘 엄마들은 못 키운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보호하려 했던 거죠. 이런 심리를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예요. 세 번째로는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상대방이 더 위축이 되고 더 복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악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며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반발하지 못하고 더 지배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겠죠. 이런 관계는 상당히 고약한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아무리 무시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점점 더 심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통제욕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라도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45세 회사원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철수 씨는 집에서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반찬을 다르게 차리면 화를 내고 아이들이 TV를 크게 보면 화를 내고 심지어 택배기사가 늦게 오면 화를 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다르게 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가족들은 이철수 씨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라서 항상 조심조심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이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어떤 무리한 요구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풀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통제욕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행동을 권력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무력감을 느낄 때 다른 곳에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한 특징을 보이죠. 30대 회사원 김민철 씨의 동료 이야기입니다. 김민철 씨의 동료인 박 과장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봐요. 동료가 실수하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요? 정말 답답하네. 후배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요즘 신입사원들 수준이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걸 보면서도 박 과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사실을 말했는데 왜 기분 나빠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지적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감정적 공감은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지적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머리로는 아는 것이고, 감정적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인데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구나는 알지만 그 기분을 함께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55세 자영업자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수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조그마한 일에도 금세 화를 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으면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정신 좀 차려. 손님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우리 음식이 뭐가 문제야? 까다롭게 굴지 마. 배달 기사가 늦게 오면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장사가 장난이야. 최영수 씨가 화를 낼 때마다 식당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불편해했죠.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에 압도되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상대를 가려가며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만해 보이는 사람, 참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박 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절대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라며 굽실거렸죠. 하지만 부하 직원이나 동급자, 특히 성격이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냈죠.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반발할 것이다와 이 사람은 참을 것이다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참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적입니다. 상대를 보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율곡 이이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랑이도 죽은 듯 누워있는 사자 앞에서는 감히 으르렁거리지 못한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첫째,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들의 무례한 행동은 자신의 내적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대응을 위한 것이지 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의 심리를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상대방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느냐, 대놓고 무시하느냐, 1대1로 있을 때 무시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느냐. 그때그때마다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법 중 하나예요. 42세 직장인 이수진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최근 들어 팀장과의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의 중 팀장은 이수진 씨의 의견을 비꼬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장,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면 곤란한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지 참. 말투에는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이수진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말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수진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팀장의 말을 듣기만 했죠. 반박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이수진 씨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듯 보였고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지 말투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이수진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이 너무 심했어. 그런데 내가 참 잘 참았어. 차분하게 대응해서 상황이 반전됐어. 이수진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상황을 넘긴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팀장이 스스로 말한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이수진 씨는 동료들에게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걸까요? 첫째,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게 되죠. 둘째, 침묵은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대응하면 주변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이수진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침묵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을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침묵은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강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방은 그 대화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38세 직장인 윤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정 씨는 새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를 드디어 바꿀 생각에 기대가 컸지만 매장은 혼잡했고 직원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품을 살펴보던 윤정 씨는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이 세탁기랑 저 세탁기의 차이가 뭔가요? 직원은 윤정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결정하세요. 윤정 씨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진지한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속이 답답해졌어요. 나를 우습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정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이름표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침착하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 모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수 씨, 이 세탁기와 저 세탁기의 기능 차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수 씨,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씨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리자 민수는 더 이상 윤정 씨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민수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이 모델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세탁과 건조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저쪽 모델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지만 기본 성능은 충분히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민수는 갑자기 프로답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윤정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민수의 무시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질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가장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고 했죠. 이름을 부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을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둘째, 책임감을 증가시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의식하게 됩니다. 셋째, 주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대화에 집중하게 되죠. 넷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방향 관계로 바뀝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세요. 자연스럽게 부르세요. 너무 자주 부르면 어색할 수 있어요. 존댓말과 함께 사용하세요. 민수 씨, 김 대리님처럼요. 중요한 요청을 할 때 함께 사용하세요. 진정성을 담아서 부르세요. 기계적으로 부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대화를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세련된 방법 중 하나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듯이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35세 회사원 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종호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난 자리였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친구 재민이가 종호 씨의 말에 계속 딴지를 걸고 마치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호 씨가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재민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더 힘든 거야. 넓게 좀 봐라. 재민이의 말투에 종호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던 내용이 무시당한 느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쁘게 받아쳤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종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네. 요즘 너도 일 많잖아. 재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로로 인해 나온 말로 재해석하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재민이는 잠시 당황했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음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 요즘 피곤하긴 해.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 종호 씨는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만으로 재민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갈등이 확산되지 않아요. 둘째, 상대방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 내가 피곤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죠. 셋째, 관계를 보호합니다.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요. 넷째, 나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성숙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많이 바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그들의 현재 상태로 돌려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바른 말이 곧 바른 마음이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피곤함이나 감정 상태를 헤아리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47세 주부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사춘기 딸 미나와의 대화에서 자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요즘 수진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수진 씨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자 미나는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거야? 미나의 말투는 수진 씨를 깔보는 듯한 무례한 말이었고 수진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화를 내고 싶었지만 수진 씨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빛으로 시선을 끌어 대화를 주도하기로 한 것이죠. 미나는 엄마의 눈을 마주치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엄마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배우고 싶어. 수진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미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엄마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맞춤으로 대화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이자 미나도 서서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네요. 미안해요. 시선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진지한 눈빛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둘째,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내적 힘을 보여줍니다. 차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내적 힘과 자신감을 나타내요. 넷째, 감정적 충돌을 피합니다. 말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선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에서 5초간 상대방의 눈을 직시하세요. 화난 표정이 아닌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말을 할 때는 시선을 유지하며 천천히 말하세요. 상대방이 시선을 피하려 해도 계속 바라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 말과 행동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자녀나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할 때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맞서기보다 유머로 가볍게 받아넘기는 방법이 상대방의 태도를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9세 회사원 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씨는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잔소리나 충고를 늘어놓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한창일 때 삼촌이 정훈 씨를 보고 대뜸 말했습니다. 정훈아, 아직 결혼 안 했냐? 요즘은 빨리 해야지. 그 나이로 혼자 살면 안 되지. 삼촌의 말은 마치 정훈 씨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정훈 씨는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유머로 상황을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 씨는 삼촌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결혼은 뭐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정훈 씨의 농담에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적 대결 대신 유머를 통해 삼촌의 잔소리를 가볍게 넘긴 정훈 씨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머가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둘째, 공격성을 무력화시킵니다. 상대방의 무시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넘김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셋째, 상대방의 자기 반성을 유도합니다. 유머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넷째, 내 여유로움을 보여줍니다. 유머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머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유머를 사용하세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유머보다는 자신을 살짝 낮추는 유머가 더 효과적이에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톤을 유지하세요. 너무 진부하거나 억지스러운 농담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유머보다 다른 방법이 좋을 수 있어요.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유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해요. 율곡 이이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한다. 유머는 상대방을 설득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무리하게 설득하거나 반박하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6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공감하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감정과 경계도 보호해야 해요. 44세 회사원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최근 아내 지영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에야 집에 들어온 민준 씨를 보며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지영의 말은 무척 날카로웠고 민준 씨는 화가 났지만 이번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지친 마음과 답답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민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너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민준 씨는 방어하지 않고 아내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지쳐서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나아지네. 하지만 민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상황도 설명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둘 다 더 힘들어지잖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민준 씨는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며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공감과 경계 설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둘째, 관계를 보호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맞서는 것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만듭니다.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내 자존감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내 기분을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힘들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덜 상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굳이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처 방법이 힘들다면 아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놓고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부서 변경이나 이직을 계획하면서 직장 상사를 대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아쉬울 게 없는 데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참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좀 더 있어주는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방 앞에서 내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를 더 무시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도 대놓고 똑같은 행동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상대방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럴 때 잠깐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게 두지 않는 겁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침착하게 무시하고 상황을 피하는 대응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왜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초만 참아보세요.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은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지혜가 있죠.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아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요. 넷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한번 경계를 설정하면 계속 그 기준을 유지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상황 인식하기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2단계는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를 생각하세요. 3단계는 적절한 방법 선택하기입니다. 공개적인 자리라면 침묵이나 재해석을 사용하세요. 1대1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대응이나 경계 설정을 사용하세요. 가벼운 상황이라면 유머를 활용해 보세요. 4단계는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한번 설정한 경계는 계속 유지하세요. 상대방이 다시 시도해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첫째, 무시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내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둘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무조건 참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유머가, 때로는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기르세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화 잘 내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 상대방이 악용한다고 했죠. 내가 한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참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여러분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받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